자, 다음은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다 처리는 됐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이 된 거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지급에 대해서 이제 논의되고 뭐 지급이 될 겁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할 때가 올 거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는 소득 8,605만 원까지, 3인 가구 기준 맞벌이는 1억 532만 원까지 소득이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단위가 그냥 굉장히 자세하게 잘립니다. 지금요, 기준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종부세를 내더라도 공시가가 15억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시가 15억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역시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숫자나 맞벌이 여부 등등등 이런 거는 올해 6월 30일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요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뭐 자세한 여러 기준들이 있죠. 이게 소개되고 있는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선별, 보편, 경계만 어정쩡, 누더기가 된 국민지원금 비난. 그러니까 이게 선별입니까? 불편입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기준을 보면 소득 하위 88%입니다. 그래서 88%는 무슨 기준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른바 한 끗 차이 제외. 이렇게 제외되시는 분 있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불만 제기하면 무슨 근거를 댈 수 있냐는 거죠. 기준 둘러싼 형평성 논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준이 도대체 뭔지 70%에서 80% 그리고 88%. 그러니까 88%는 90%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80%에서 8%포인트가 늘어난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당정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절충안을 내놨는데 불만이 터질 때마다 대상이 늘어났다.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족보 없는 기준이다 이건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전직 의원으로서 현직 의원분들이 이거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참 고육지책인 걸로 보이네요.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예. 당청 정청이 합의를 해도 이 예산 당국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그런 경우가 또 반복됐어요 네. 지금. 지금 예산 당국이 지금 여러 번 지적을 받는 거지만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기재부가 오케이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여러분들이 예. 이 예산 편성, 오. 이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국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약으로 내선 분들도 있고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분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100으로 갈 수도 없고 50으로 갈 수도 없고 예. 어정쩡하게 70 그러다가 또 80 갔다가 급기야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88까지 간 거거든요. 무슨 기준입니까? 88은요? 이것도 지금 아마 지금 가용한 재원을 가지고 자르다가 보니까 88이라는 숫자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 설득력은 없죠. 88은 뭐냐 하고 물으면은 예. 80이 안 되니까 88, 100이 안 되니까 88 이렇게밖에는 궁색하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당정청의 합의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 예산 당국의 목소리나 입김이 센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100을 줄 수도 없고 50을 줄 수도 없고 예. 적당한 선을 지금 타협하다가 70, 80 그러다 결론은 88이 된 건데 예. 여러 가지로 당정청이 반성할 대목이 있고요. 이걸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예. 용찬 변호사.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번에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88%니까 소득하위 독특한 숫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 1차 때부터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준다 그러면 가계 부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벌이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하고 차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가계 부담이면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측에서 더 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세금을 더 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준다. 그러면 고소득자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책적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급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사실은 직장 가입자들은 월급만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을 그렇죠.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역보험 가입자들은 사실은 자산까지 기준의 그렇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돼요. 달라요. 그럼 이미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1차는 물론 전원 지급했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계속 재난지원금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말 목적이 뭐냐. 경제 활성화면 뭐 전 국민 다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또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분명히 목표 설정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재단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목표 설정은 가계부담 완화라고 해놓고 실제는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차후부터는 각 통계 지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예를 들면 뭐 경제 활성화에 30%만 쓰이더라. 이런 통계 지표에 맞는 수치를 근거로 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높아지면 그분들은 왜 안 내느냐, 지급 안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하고 목표가 정확해야지만.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88%에 대한 89%, 뭐 87%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은 설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유 의원님, 이번에 지급이 되면 5차 아닙니까 이게? 5번을 지급할 때까지 매일 일해야 되는 겁니까 매번? 지금 두 분의 말씀에 이미 들어있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재난지원금이라고 돼 있고 규모는 11조 원 늘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목적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해진 가계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차원인지 아니면 1차 지원금에 전 국민에게 줬던 작년에 줬던 것처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인지 뭔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끌어올리는 그렇습니다. 목적인지.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동원했잖아요. 소비 진작 차원이면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받아서 다 다시 쓰게 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지나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방식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기재부가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득이 지금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소득 5분위라는 상위층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긴 이후에 이 근로소득과 이 사업소득, 그러니까 자산 같은 걸 이용해서 생기는 거 이게 오히려 늘었어요. 이 늘어난 사람들에게 100만 원, 뭐 25만 원을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이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걸 고마워하겠습니까? 상위 1분이니까 상위 20%는 그렇습니다. 상위 거죠. 그러니까 20%, 5분위 상위 20%는 오히려 그게 늘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이런 돈을 주는 게 오히려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기재부는 처음에는 소득만을 가지고 하자. 그때 나온 게 70% 기준입니다. 70%가 어떻게 가능하냐?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딱 가운데가 중위소득이거든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50%에 딱 걸리는 여기 아래가 소득의 70%거든요. 하위. 그러니까 이 하위 70%에게는 지급을 해주자. 그러면 명분도 되고 실제 집행도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정해지겠죠. 그러나 이번에 88이라는 숫자는 소득 기준이 아니고 가구 기준이에요. 가구.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이제 이런 식의 뒤죽박죽을 막으려면
정책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윤기찬 변호사의 예. 지적,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재난지원금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번이나. 그러나 정확하게 목적이 뭔지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던 숫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88%라는. 자, 다음은요. 나라밖 소식 뭐 짧게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눈길을 좀 가는 기사입니다. 교황청 얘기가 있어요. 교황청은 땅 부자다. 전 세계 5천 곳 넘게 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내역을 공개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황청이 공개를 한 거예요. 보니까 런던, 파리, 제네바 등등등 전 세계 요지의 땅을 갖고 있고요.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교황청이 땅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동안 공개가 안 됐던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니까 공개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또 기사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5천 곳 넘게 요지의 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땅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요.